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 그림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정책평가론 들어와서 정책평가의 유형도 봤고, 과정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요소들을 보고 있어요.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쿠카 캠벨이 연구해놨던 4가지의 타당성 기준을 잘 따라가셔야 되고, 이 안에서도 특히 이제 내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외재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애시당초에 요 모집단을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선발 요인이라 합니다. 지금부터 쓰는 색깔은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내적 타당성 저희 요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자체를 모집단을 잘못 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외재적인 요인이에요. 바깥으로부터 실험 전부터 이게 뭐가 그죠?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내재적 요인이거든요. 선발 요인 외에는. 내재적으로 이 실험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 인과성을 확인할 때 실수하게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오류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경우들이냐 이런 것인데, 여기서요 이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도 기껏해야 독립 변수 하나만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변수의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역사 요인이라고 불러요. 역사 요인, 이름이 역사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를 다 통제해야 되는데 외부 변수 통제를 못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거를 역사 요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렇게 사전검사도 받고 여기서 사후검사도 받게 되면 그러면은요 여기에 좀 익숙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검사를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실험 요인이라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험 요인 내지는 요거를 이제 측정 요인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험을 받는 상황에서는 실험 당하는 사람도 이 실험은 뭘 위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하게 마련이고, 한 번 받았던 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음에 검사 받을 때는 그죠? 대응하는 게 좀 남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받을 때 요게 이제 측정 도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측정 도구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측정 도구가 달라지면은 결과값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해드리는데, 가끔 이제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공 던지고 그럴 때 마일로 표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몇 마일짜리 공을 던졌다. 그럴 때 그 밑에 그 어그로 끄는 애들이 꼭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유현진 뭐 94마일이 나왔다 뭐 이러면, 야, 나도 사회인 야구 가서 기본적으로 120, 130은 던진다. 이게 90 뭐 4가 뭐냐, 은퇴해라 그만,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 그럼 그 무시가 최선이거든요. 무시가 최선인데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설명을 해줘. 야, 그거는 기사는 마일 단위야. 미국은 마일 단위고 네가 말하는 건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시속인데 그건 다른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써줘. 그럼 얘는 기뻐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보내줬다. 일부러 그러는 건데 거기에 또 호응해 준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요 이렇게 측정도가 달라지면요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단위를 쓰더라도 저울도 오류가 있어. 심지어 그죠? 우리 저울 오류는 거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회 파는 가게 가면 그잖아요. 회 파는 가게 가면 분명히 얘 체중이 굉장히 헤비하게 이렇게 달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키로당 얼마씩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울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혹은 거기에 어떤 트릭을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달라지면 안 돼. 측정 도구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측정 도구가 달라져서 오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요, 스스로가 요 집단 애들이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성숙 요인. 왜냐, 사람을 상대로 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실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못해. 우리나라는 잘 못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아예 또 과학기술 뭐 연구 비용도 다 깎았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박사후 과정, 뭐 포닥 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뭐 외국 연구소에 취업해야 되냐, 뭐네, 뭐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뭐 연구 투자비가 많지도 않았던 나라인데, 그런 것도 이제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타겟이 되고 이러고 있어서 시끌시끌한데, 어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학문적으로 대학도 많고 공부도 많이들 하는데 왜 미국만큼 못하냐?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미국에는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 학문에다 투자해둔 돈이 많고요. 졸업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기부금을 학교도 엄청 줍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그런 거 좀 비판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도 못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막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좀 모아서 한 10억 좀 모은 것 같다가 그거 갖다가 어느 대학교에 후진 양성을 위해 써주세요 그러고 내는 거가, 이거 왜 저렇게 하냐. 학교는 원래 그 정도 돈이 없는 데는 아니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저항심이 컸을 때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대학 사정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대학이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하니까 돈이 많아 보이지. 근데 옛날에는 또 우리나라 대학들이 땅 투기도 많이 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왜 학교에서 시위하고 그러잖아. 학교에서 뭐 등록금 인상하지 마라 하고 할 때 자료들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자료 봤더니 뭐 전국에 땅도 많고 이런 땅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학교가, 막 이러기도 했는데, 알고 보면 이제 학교도 그 돈을 굴려야 되는 건데, 땅을 산 게 잘했냐 못했냐는 뭐 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돈을 굴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선택했을 수도 있고, 실제 결과로요, 우리나라 등록금 동결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 이제 썼던 정책이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거였고요. 대학의 사적인 거를 막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등록금을 동결해 놓으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속에서 이제 국가장학금 형태로 해가지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가볍게 해주고 우리 대학 진학률도 높은데,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입니다만은, 그때 이후부터 대학들이 돈이 딸려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못하고 하면서 교수를 안 뽑아. 진짜로 교수를 안 뽑아요. 몇몇 진짜 주요 대학 빼고는 신규 교수를 안 뽑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도 나중에 봤더니 교수들이 다 60살 전후가 다 됐어. 그러니까 신규 교수를 안 뽑고 이게 뭐 그죠? 돈을 긴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나 이런 걸 반영하기가 쉽지도 않고, 학문적 발전이 있겠냐고, 이런 데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하는 것을 조금 깨달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게 좀 생겨.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시야가 좀 좁죠. 왜냐면 경험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이제 축적되다 보면은 시야가 조금 넓어지게 되는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거에 단점도 많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또 이제 알고 봤더니, 하버드 대학은 돈질을 해가지고요, 다 스카우트해. 그러니까 이번에 뭐 블랙핑크가 뭐 저거라며, 다 소속사가 다 달라진다며요. 재계약을 맺은 친구가 로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간다며. 밖으로 나가는데 뭐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나간다. 그런데 팀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누구야? 지수야, 요즘에? 뭐 솔로 내가지고 잘 됐잖아. 근데 아무튼 뭐, 아니면은 그 친구인가? 리사? 동남아 시장 뭐 다 먹었다며. 그죠? 뭐 그렇다는데,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은요, 그 연예기획사도요,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대박 터지는 거야 또. 그잖아요. 히트작 하나 나오는 거거든. 그 하버드가 그렇게 컸더라고요. 역사를 봤더니 동문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 이 돈을 잘 걷는 데야 여기가. 돈을 잘 걷고 이걸 가지고 굴려가지고 유명한 사람 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학 공부할 때도요, 웬만한 이론다, 이 사람 뭐야 하버드야? 이러면 한 반은 하버드야 거의. 왜 하버드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학자로도 성공하냐?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성공한 사람들 다 수집해서 그래. 예? 컬렉트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모아서 그래요. 딴 데 있다가 일로 이적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돈이 진짜 연구가 되는 거구나 이고요. 우리가 또 요거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는 영국적 학자 그렇게 많은데
지금 다 미국 학자잖아. 그것도 다 돈이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때는 영국 학자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미국 학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요. 잠깐 여담을 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장기적 연구 같은 거 못해. 이런 실험 자체를 못해. 잘.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연구는 더더군다나 그래. 그런데 이제 미국은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교수들 데리고 올 때는요, 조건을 걸지. 연간 어느 정도 이게 투자 비용, 뭐 연구 비용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조건에, 계약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장기적인 실험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해보면은요, 어릴 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인간이 노력해서 메꿀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경험치로 놓고 보면은 거의 다 타고나는 거야. 다 타고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타고난 거예요. 못 버팁니다. 못 버티는 사람. 절대 못 버텨요. 여기 좀이 쑤셔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공부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런 거고요. 공부 머리도 타고나는 거예요. 거의. 네. 그래서 주변에 봤잖아요. 천재성 있는 애들. 나랑 같이 놀았는데 저 새끼는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경험 하잖아요. 걔는 한 번만 봐도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사고의 폭이 넓고 공부에 관련해서 흡수력이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암기력이 아주 탁월하다든가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려는 시험은 그런 정도의 공부의 능력치만큼까지 요구하지는 않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뎅이 힘으로 버텨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박사학위를 따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거는 진짜 선택 잘해야 돼. 박사 논문 쓰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분야에 탁월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꾸역꾸역 버틴 애들도 물론 있어. 꾸역꾸역 버텨서 어떻게든 남의 거 약간 우라카이 해가지고, 우라카이 또 전문 용어 나왔는데, 약간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 100기면 다 걸려. 이거 다 저기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보면 어느 정도 베꼈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그런 정도까지는. 더더군다나 교수가 될 정도의 연구 논문을 썼다. 이거는 장난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데는 이제 능력치가 좀 많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직업을 구하는 시험은 대체로 노력하면 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노력도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점점 연습해서 좀 연마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되게 궁금해. 그러면 그 공부머리는 유전이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유전인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책망을 해, 자기 자신을. 그러기도 해. 아니면은 자기 배우자를 탓하죠. 야,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너지? 막 이러면서 너 머리 닮았지? 이러고 막 탓하기도 하고 서로 장난삼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병 같은 건 유전이 거의 된다는 게 거의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재능이 과연 이어받아지는 거냐, 이정우는 이종범 아들이어서 된 거냐, 이런 것들은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해. 그런데 그런 게 궁금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막 실험한단 말이에요. 실험을 해봐. 실험을 해보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성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가 내버려둬도 컸기 때문에 원래 결과가 나올 거였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아니면은 이 실험이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통제 집단도 알아서 지가 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참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렇게 빠져나가. 이건 뭐라 그러냐면 상실 요인이라 그래요. 상실 요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연구 이렇게 통제받던 사람들이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도 있냐면요, 애가 선발될 때 문제는 없었어. 그런데 선발 과정에서 애가 튀는 값이었을 수는 있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다고 봅시다. 양궁 국가대표 선발. 우리나라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은 국내에서 선발되는 게, 이게 나가서 올림픽 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화를 잘 쏘는 걸까? 대단해. 그죠? 다 주몽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그 활들을 잘 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어. 국대로 선발이 됐는데 얘가 사실은 평소에는 성적이 중위권 밑에야. 양궁 선수 중에. 근데 그날따라 뭔가 조상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날만 선발전에서만 튀는 값이 나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가 그날 덜컥 국대가 됐어. 국대가 됐어. 그런데요, 얘는요, 올림픽에 나가서도 메달을 딸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날만 신을 받은 거야. 그날만 조상이 어떻게 기운을 준 거야. 그 다음번 대회에서도 또 똑같이 되리라는 법이 없어. 분명히 자기 실력으로 회귀할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만 뭐가 반짝이야. 이러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할 때 선발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 이런 걸 나누고요. 수능도요. 2번 본 적도 있어요. 한 차례로 이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1차, 2차로 수능을 나눠서 본 적도 있어. 근데 그거 1년만 하고 없어진 게 난이도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이. 똑같은 난이도로 2번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심지어 1차보다 2차가 공부 기간이 더 기니까 2차는 조금만 어렵게 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1차보다 2차가 너무 어려워졌어. 너무. 그런데 애들은 1차 끝나면 결과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2차 때까지 놀았어. 애들은. 그래서 심지어 점수 격차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난이도 조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못하겠구나라고 바꿔서 나온 게 수시야, 수시. 기회를 여러 번 주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친 애들이 나중에 가서는 에라 모르겠다, 난 정시밖에 없어. 이렇게 또 가는 거야. 근데 수시로 기회의 문을 여러 번 열어준 거거든요. 한 번 선발전으로는 안 된다. 튀는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날 시험의 당일 컨디션 이런 거. 우리 시험도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난도는 좀 다르지만 이거는 시험의 난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쟁률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사전검사, 사후검사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다. 선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선발은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로 삼을 만한 애였어.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근데 그 선발될 때의 값이 튄 값이야. 원래 애가 그런 점수를 가진 애는 아니야. 그래서 얘가 튀는 애여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면은 얘는 원래 자기 평균 값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것도 바이어스가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걸로 돌아갑시다. 제가요,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오지학수법을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대로 커리큘럼 짤 거야. 특별한 뭐 교수법을 내가 과학기술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뭘 놓치고 있나를 내가 찾아내서 커리큘럼에 그걸 반영했단 말이야. 반영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를 절반한테는 안 하고, 절반한테는 했어. 그랬을 때 결과값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수험생이 원래 행정학을 90점 이상 맞아. 근데 그날만 60점을 맞은 거야. 근데 60점 이하만 여기다 골랐어. 그래서 반한테는 새로운 걸 해보고 반한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쪽에다 넣어놨는데, 저기 이제 그 새로운 교수법을 실현할 실험 집단에다 그 친구를 넣어놨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봤더니 90점을 맞았어. 그럼 저는 막 주장하겠죠. 역시 내가 새롭게 개발한 커리큘럼으로 이 친구가 60점에서 90점이 됐네. 역시 내 새로운 이 기법은 타당해. 이렇게 막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냅둬도 이 친구는 그날만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60점을 맞은 거지 원래 평균값으로 90점 돌아갈 거였거든요. 반대 경우에 아까랑 국가대표 선발하는 거랑 반대 경우로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갈 건데 이것이 마치 독립변수 투입 때문에 Y값이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실제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통계적 회귀 요인.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내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으로 보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선발 요소 나와 있죠? 선발 요소 맨 앞에 교재에 나와 있고, 역사 요소 나와 있고, 성숙 효과, 상실 요소, 그 다음에 측정 효과, 아까 실험 요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귀 인공 요소, 이게 이제 통계적 회귀 요인,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측정 도구의 변화도 아까 8번에 있는 거,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방 효과는 또 어떤 거냐면요. 굳이 쓰진 않았지만 얘네가요. 변수가 통제되고 있는데 완전히 분리가 안 되면 얘네가요. 얘네 실험 집단이 X변수 투입돼서 뭔가 변화가 있잖아. 이걸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방 효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이제 엮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유의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얘를 쭉 열거하면서 다음 중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주워먹는 단답형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럴 때는 쉽게 이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하나 정도를 여기다 끼워 넣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숫자가 좀 적어요. 숫자가 개수가 적으니까 얘를 기억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봐봐요. 이걸 제목을 안 써줬네. 요게 이제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써드린 겁니다. 빨간색으로 써드린 거고,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을 또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 요 저해 요인은 뭐냐면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 호, 실, 크, 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 호, 실, 크, 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대호는 큰 호랑이를 말하기도 하잖아. 대호를 실제로 만났더니 크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야구선수 이대호를 떠올려도 돼. 이대호 엄청 크잖아. 거인 아니야, 거인.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될걸요. 엄청 커서. 대호 실크다. 뭘 떠올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떠올려 놓으시고요. 저의 요인이요. 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 않아? 이 논리 구조를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하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뒤에다 뭘 붙여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겠니? 까지를 붙여줘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라고 명명한 거야, 학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따로 구분해 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성 문제.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 선발 요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얘네들을 선발했어? 야, 얘네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 맞아? 얘네 모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전국 고등학생의 학습 태도를 조사하고 싶대. 그래 놓고 고양시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 학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고양시라는 특정 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닌다라는 특성도 따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경우는 글쎄 전국으로 일반하기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 그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선발 요인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말할 때 하는 거고, 그거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승화시킬 때는 대표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슷한 건데 여긴 그 논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한 게 일반화가 가능해? 여기까지 붙여줘야 돼, 말을. 일반화가 가능해? 그거고요. 그 다음에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호손 효과는요, 이거 아까 측정 요인, 실험 요인하고 좀 비슷한 건데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왜 이걸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마련이야, 다. 연구 당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뭐 호응해 주지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를 대충 눈치채기 때문에 그러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갖다가 일반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례?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실험과 측정 요인 뭐 이런 거거든요. 실험과 측정 요인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그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 있죠,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측정을 자꾸 당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이 실험 요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갖고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한 건데 여기 외적 타당성에서는 그걸 세 개로 분리했는데 호손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결과값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실험하고 측정하고 하다 보면요 익숙해진다는 게 문제예요. 알겠죠?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 있거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한다라는 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적응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 비슷하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크리밍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리밍 효과. 이건 뭐냐면요, 연구자가 자기도 연구비 받아서 이거 실험 진행하는데 자기의 가설이 기각되는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은요, 뭔가 잘 먹힐 것 같은 애들을 또 선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발 요인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런 애들을 선발했을 것이다. 실험 결과 잘 먹힐 만한 애들을 선발했을 것이다. 그거를요, 우리가 왜 그 아이스크림에서 위에 단맛만 먹고 나머지 과자 버리는 것처럼 크리밍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단 부분만 빨아먹고 나머지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된 것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겠어? 이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손 효과인데요. 실험 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 다르게 애둘러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거는 우리 왜 실험하는 거지? 아,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긴장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다수적 처리한 간섭이 있는데,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해서 실험 조작에 익숙해진 집단이 돼. 그러면은 여기 익숙해졌기 때문에 반응이 오히려 여기는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무뎌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 그랬는데, 실험 전 측정받은 경험이 있잖아. 예. 그리고 피조사자의 실험 조작의 상호작용을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전 검사 받아봤기 때문에 사후 검사할 때는 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돼서 좀 유사하지만 조금씩 그 차이를 부각시켜서 여러 학자들이 이 연구의 결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른 것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 있었죠. 그 표본의 비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대표성 문제가 있고 크리밍 효과 같은 게 또 있었습니다. 크리밍 현상 같은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 하나 안 한 게 거기에 이제 니은인데 상이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선택과 실험 조작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선발 요인 중에서 갈라치기 한 건데, 뭐냐면요, 이거를 적어도 짝짓기 배정이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다. 왜? 이것도 크리밍 현상 비슷하게 자기의 실험 결과가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자체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실험 과정에서 사람이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의도를 알아차린다든가 익숙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갖고 실험 안 해본 비슷한 사례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외적 타당성이다. 그 저의 요인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연구 설계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양적 평가, 질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양적인 평가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통계 처리하는 거라 그랬고, 질적 평가는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책 평가를 할 때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봤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켈로그 모형이라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투입,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작용을 하고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영향, 이렇게까지 가는 거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는 게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라, 정책 분석할 때 이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수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수당 정책이다 하면은 여기다 대표해 보세요. 아동수당이라는 걸 투입은요, 예산 액수를 보면 돼. 뭐 예를 들어 아동수당으로 뭐 5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5천억 원을 투입해.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그 과정에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아동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세 미만이면 다 주나? 그렇게까지 한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 아이들의 명수를 조사해.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등록돼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그 부모한테 신청을 하라고 통보해주고, 신청을 하면 거기다 쏴줘. 현금으로. 그게 산출이에요. 그래서 몇 명 가구에 얼마씩 얼마를 썼다. 이게 이제 산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라는 걸 봐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애들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적 부담도 큰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일단 찔러 넣어 준 거야.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그게 몇백만 원 됩니다. 애 한 두 명 키우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를 갖다 넣어줬더니 생활비 경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결과야. 그럼 그거에 영향을 봐야죠. 그래서 출산율은 올라갔니? 이 질문까지 가야지. 그죠? 출산율은 올라갔어? 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은 그거 돈 한 달에 10만 원 받자고 애를 하나 더 낳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 그래 그 영향도 임팩트도 괜찮았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에요. 그 순서대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쉽죠? 정책 평가하기가 쉽잖아. 안 쉬워? 안 쉽잖아. 쉽잖아. 응? 여기 우리 학원 앞에 역을 만들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거의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쪽 그 연신내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양시청까지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원래 길은 요 앞으로 안 지나가. 요 앞으로 안 지나가는데 요 동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 동네가 딱 가운데 낑겨서 그렇지 양 옆으로 한 15분 걸어가면 여기도 여기 있고 저쪽에도 여기 있으니까 안 내준다 그래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좀 돌아가라. 역 하나 좀 더 만들어라. 이렇게 그냥 질러가는 거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그럼 여기도 이 큰 대로변인데 역 하나가 생기면은 이 주민들이 훨씬 편해지지 않냐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얼마를 투입해야 되고 어떤 액티비티를 해서 어떤 산출이 나오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을 만드는데 역을 몇 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용자가 많아? 이것이 결과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나? 이게 이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굉장히 손쉬운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석사 논문으로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을 갖다가 프로그램 논리 모형에 적용해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아. 석사는 고수준이거든요. 박사는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야 돼. 그게 박사고, 석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델에 어떤 사례를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효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찾아보긴 쉽잖아. 프로그램 논리 모형으로 뭐가 됐나, 뭐 우리나라 정책이 효과가 있었나 이런 거를 볼 때 들여다보기 쉬우니까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뭐. 남이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가. 그래가지고 요 프로그램 논리 모형 흥미롭게 좀 들여다보시고요. 목표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목표를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나눠서 그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됐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던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 번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밑에 가보니까 이제 실험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진실험과 그 다음에 이제 준실험이 있는데요. 이 진실험하고 준실험 비교해보면 이 진실험 같은 경우에는 진실험은 여기는 내적 타당성이 높아요. 매우 높고 이 진실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외적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말이지요. 반면에 이는 준실험이다 이렇게 하면 준실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내적 타당성은 조금 떨어져. 얘랑 비교했을 때 내적 타당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외적 타당성은 좀 높아.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적 타당성은 좀 높은데 만약에 이거를 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비실험이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내적 타당성은 진짜 낮은 거예요. 이건 흉내만 내는 거야. 실험 비스무리가 흉내만 내는 거. 그래서 얘까지 끼면은 또 이제 준실험이 얘보다는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얘네 둘만 비교하면 이런 결론인데 이것도 잘 물어보는 겁니다. 저게 상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하고 상충성이 있다는 거야. 이거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드리는데
봐봐요. 현빈, 원빈, 김우빈, 저 하고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현빈, 원빈, 김우빈.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 이종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빅4의 빈들인데 이 빈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합니까? 뭐가? 공통점이 안 느껴져? 나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나 봐요. 그죠? 뭔가 바이어스가 낀 것 같죠, 여기도. 그죠? 이 빈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 그 앞에 세 빈은 공통점이 느껴져.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요, 우리나라의 표준 남자의 외모의 수준이다. 이럴 수 있나? 그럴 순 없어.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 보자고요. 그들 빈. 키가 일단 커. 덩치가 좋아. 그리고 이게 외모의 비례가 잘 맞아. 얼굴의 비례가 잘 맞고, 그래. 피부도 좀 뽀얗고, 뭐, 아무튼 그렇다가 치자고요.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다 그런가?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런 공통점을 뽑아냈어. 이걸 갖다가요. 야, 대한민국 남자 3명이 이런 정도면, 이름에 빈자 들어간 사람은 다 이런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일반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기 어려워.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놓고 그들만이 갖는 특성에 집착하면 그러면은요, 그 특성을 일반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그 빈 3에서 저까지 4 빈으로 만들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많아요, 되게. 일단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남자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눈이 2개거든요. 코도 하나고. 이거 똑같지 않잖아. 비슷한 점이 많거든. 그런데 이거는 되게 그냥 기준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죠? 기준 자체를 완화한 거야. 완화했어. 완화했더니 비슷한 점이 막 보여.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높다는 것은 기준을 엄격화시킨 거예요. 그 사례에 맞춰서. 그 사례에 맞춰서 기준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하는데 좀 애를 먹어요. 이게 높아지면. 그런데 그 기준을 완화하잖아? 그럼 내적 타당성은 좀 떨어져. 아까 포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잖아. 그죠?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야. 근데 저는 막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비슷하겠네?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해서 일반화는 되지만 이게 글쎄 그 내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 왜 거기에 너도 들어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좀 이해가 될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얘는 기준을 완화해야지 일반화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의 엄격성 문제 때문에 둘이 좀 이렇게 같이 못 가.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는 상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거 사회과학 연구에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했고, 기껏해야 이제 준실험 정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 건너뛰셔도 돼요. 그 비실험의 방법은요, 이거는 그냥 실험은 아닌데, 실험 틱하게 좀 약간 설계만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쪼개갖고 같이 뭔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니까. 준실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많이 하냐면요, 이런 거래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이런 걸 막 해요. 그게 비실험이거든? 비실험도 많이 해, 사실은. 행정학에서. 정책 실시 전후 비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다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서 여기다가 실험해봐. 그리고 실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수당 같은 게 막 정책으로 요즘에 막 그 공약이 걸리잖아요. 청년이 이슈가 돼서 그래. 청년이 희한하게 남자 청년들은 20대가 보수화가 돼 있고 여자 20대는 좀 진보 쪽에 가까워. 프로테이지가. 희한하게 그렇게 나눠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기준으로 나누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진보 세력이 여성 정책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고 거기서 오히려 상대적 역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20대 남성들이 여성 문제에 좀 그래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뭐 군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런 이제 그 뭐 군 가산점도 줘야 된다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니까 보수 쪽으로 많이 좀 심정적으로 좀 기울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그 군대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 보면 군 가산점 폐지한 것도 진보적 아젠다거든요. 왜냐하면 평등, 진짜 평등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해요. 군대에서 징집했잖아. 그럼 군대 안에서 돈으로 해결하든 뭐든 그 진보 세력이 돈을 많이 올려줬어. 집권할 때. 노무현 때 설계해가지고 문재인 때도 엄청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병장 이제 100만 원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보수도 받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입한 거는 진보에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군대 안에서 있었던 문제는 군대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였고, 보수는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국가가 하는 모든 것에 우대해주자. 거의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과목당 5점을 줬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평균 5점이야.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성들은 공무원 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고득점 쪽에서는요. 과목당 한 문제씩 더 맞춰야 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5점 뒀던 거가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을 받은 겁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도 여성이지만 장애인도 그렇고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데 이게 차별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밝혔어, 헌재가. 아니, 군대에 징집한 걸 군대에서 해결해라. 왜 이걸 다른 작용으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혜택을 주냐. 이런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 공무원이 안 된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뭐죠? 아무런 혜택이 없어. 나 군대에서 손가락도 바보 돼서 왔거든요. 이게 방아쇠 소이라는 병인데, 군대에서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이러다가 관절이 약간 꺾여, 이렇게. 그래서 병원 갔더니 그냥 사세요. 그래. 그냥 사르래. 나보고. 응? 그리고 내 훈련소에서 병도 생겼었어. 훈련소에서 화장실 잘 안 보내주니까, 화장실만 보면 볼일을 보고 싶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었어, 한동안. 이런 거 다 나한테 병을 준 거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노력해서 극복해버렸어.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일부러 한번 건너뛰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손 씻으려고 갈 때도 있잖아요. 화장실을 보면 그게 자극이 되는 거야. 뇌에서. 조건반사. 내가 파블로프의 개가 됐지. 이게 다 군대 때문인데,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군대도 늦게 가가지고요. 7살 어린애들도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 내가 많이 늦게 갔어. 7살 어린애가 나보고 개새끼라 그랬어. 사적 보복을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나중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나는 득을 본 게 하나도 없어, 일도. 의무만 했지. 근데 왜 군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에서만 주는 것은 뭐지? 나처럼 또 이렇게 프리랜서로 다니면 기업체에서는 또 호봉이라도 쳐줘. 군대 갔다 온 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차별받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차별받는 거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나왔다는 이유로 공무원 가산점 못 받는 게 차별이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있던 걸 없애니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해주던 게 없어지니까 뭐야 이게! 이러고 이제 반발하는 거거든. 근데 보수가 계속 그걸 붙잡고요. 3점만 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5점이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하지? 몇 점 주면 되지? 뭐 이런 논의를 해. 근데 그거 논리를 완전 역행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러지 말고 니네 동네 가서 놀아 이런 거거든. 니네 동네 가서 그 사안은 그 안에서 풀어 이런 거예요. 그런 사유가 있는 건데 이걸 오해합니다. 많이 오해하고 진보는 여성 편에만 서고 남자도 군대 갔다 온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괄세한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수도 여성 정책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양쪽에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요즘에 아무튼 그래서 청년의 환심을 살려는 노력들을 양쪽에서 많이 합니다. 청년의 환심을 살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수당이지. 이것도 지역화폐 개념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그분, 대선에서 떨어졌던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시장할 때 처음으로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업적이 돼서 일개 지자체 시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 정책들을 진보 세력이 좋아할 만한 복지 정책들을 이것저것 막 했었어. 그때가 중앙정부는 보수 세력이라 하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그 원래 전국적
그 균형성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튀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마라 했는데 거긴 또 돈도 많아, 지자체가. 거기 막 분당 판교 있는 데잖아. 그러니까는 그 세금 거둔 걸로 그런 정책들을 막 다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그게 인기를 끌어서 진보 세력에서 쉽게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막 훌쩍 건너뛰어서 갑자기 대선 후보까지 올라선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를 드는 거지. 뭐 여기 저의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뭐 어디에 호불호를 표현하는 바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해봤는데 24세 때 있잖아요. 만 24세 때. 그때 그냥 돈을 주는 거야. 한 100만 원. 근데 그것도 어떻게 줬냐면 그냥 그 지역 화폐로 줘서 지역의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써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돈 정부 돈 가져다가 지방 정부 돈 가져다가 그럼 이걸로 술 퍼먹고 꼬장 부리고 다녀도 되는 거냐 이런 때 반발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대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청년들이 술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반발이 세니까 돈 낭비해서 애들 술값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뺐어. 그런 건 빼고 이제 다른 거에 뭐 문화생활 한다든가 책을 사서 본다든가 뭐 있잖아요. 그죠? 취업 준비용으로 쓰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정책까지 덧붙였냐면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청년들한테 양복 빌려주는 사업도 했어. 그 지자체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저소득층 같으면 변변한 양복이 없는데 그 취업 준비 때문에 양복을 덜컥 맞추기는 아직 돈을 안 벌었는데 그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양복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인기를 끌었지. 그런 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도 그 동네에 이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여기 지자체끼리 경쟁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인 주민들이 그 지자체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 이제 이거를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들여다볼 텐데 그럴 때의 사례로 좀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질 수 있어. 24세 되기 전에 글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24세가 되어서 돈을 좀 바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좀 확장됐어요. 여기저기. 번져나갔어. 왜냐면 그 정치인이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로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좀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 정책 실시 전후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실험을 안 해봐도 실험을 해본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냐면 정책 실시 전과 후의 만족감을 조사해 볼 수 있고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지.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면 이걸 한 동네와 안 한 동네에 이 느끼는 어떤 그 체감의 행복도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해 볼 수도 있지. 수치화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실험을 해본 것보다는 정확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으지. 당연히. 낮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도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전제해서 그냥 물어보면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반응할 수도 있고 그냥 P형이면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적 타당도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비실험적 방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이 실험까지는 해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후 비교를 하거나 그냥 옆 동네랑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걸 비실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돈이 안 드니까 최고입니다. 그게 돈이 안 드니까 최고야. 비실험이. 그렇긴 하지만 정확도를 위해서는 실험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게 보기는 하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그냥 나머지는 다 됐어요. 뭐 정책학습 이런 것도 됐고, 다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에요. 요거 하면은 거의 이제 정책론에서도 해야 될 주된 얘기 뼈대가 다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잠깐 끊어서 갈까요? 잠깐 끊어서 정책평가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